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저의 책은 다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봅니다. 일단 민법은 일단 그 책의 파악이 정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일일이 헤아리다간 전체 윤곽이 파악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것이 거대한 민법입니다. 물론 윤곽만을 파악하다가는 또 주마간산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단은 민법 전체 윤곽을 도예로 연결시키면서 비단 그에만 만족하지 않고 세부적인 적절한 사례와 판례를 첨가하여 도예를 출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일단 민법 총칙 보면은 여기에 뭐 총설 일반적인 이야기 뭐 나오고 법률행위 나오는데, 이걸 살짝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법률행위 대신에 정려를 넣어도, 임대차를 넣어도, 매매를 넣어도 다 옳은 말이겠죠. 그러고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게 된다면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매매로 인한 뭐 이전 등기까지 하게 된다면은 그 안에 법률 행위가 4개나 들어 있습니다. 본인과 대리인 간의 원인된 법률 관계, 그리고 수권 행위, 그리고 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채권 행위, 물권 행위, 구도를 한번 잡아보시라는 겁니다. 일단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매매에 사고가 있나 없나를 처음 따져본다면 매매 쪽에 있는 것부터 살피고, 그 다음에 계약법 총론에 있는 거 살피고, 그리고 채권 총론 살피고, 그리고 민법 총칙, 이런 뭐 순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공부는 총괄적인 법률 행위부터 먼저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 총칙을 쓸 때는 욕심내지 말자. 너무 쓸라 하지 말자. 민법 총칙은 쓸라 하면 막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 단어 한 개만 가지고도 뭐 100시간 해도 이야기해라도 이야기합니다. 일단 중앙법률교육원에 있는 도예 민법은 하루에 한 개씩 무조건 들으시라 했습니다. 뭐 시험 합격할 때까지, 합격하고 나서도 들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교과서를 어떻게 선택할까를 물어보는데, 뭐 내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내 책 뭐 주문해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본인이 마음에 드는 책 골라가 보십시오. 민법책이 뭐 내용이 다르겠어요. A책하고 B책하고 뭐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 중에 한 개는 잘못된 책이겠죠. 잘못된 책을 내지는 않겠죠. 그러면 다 뭐 대동소이한데, 뭐 90% 이상이 동일한데, 그러면 보기 좋은 책 보면 됩니다. 일단 뭐 정민 민법 총칙 그 서론 부분 간단하게 쓰고 있는데, 근데 서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20페이지까지, 뭐 이 책에서는 20페이지까지지만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뭐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써놨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민법책 보다가 지쳐가지고 집어 던지죠. 그래서 줄이자.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시험에 안 나온다는 말도 아니고, 나오더라도 마인드를 가지고 풀 내용인 것이지 외워가지고 풀 내용은 아니라는 걸 항상 염두하십시오. 먼저 1장 민법 전설을 해놨는데, 레슨드가 아니고 프롤로그죠. 일단 민법 일반론 민법의 의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규율하고 개인 간의 사적 법률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 사법을 말한다. 이에 반해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성문민법전은 총칙편, 물권법편, 채권법편, 친족편, 상속편 이렇게 1118조로 짜여져 있다. 1118조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이유가 영어 단어 1118개, 천자문도 외우기 힘든데 조문 1118조를 외운다. 또래이지. 그 원리를 들어가는 거야 되는데,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우리 민법이 따르는 총칙과 각칙을, 우리 민법이 따르는 총칙과 각칙의 체계로 짜여져 있는 것을 판덱텐 체계, 독일식 체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판덱텐 체계는 총칙을 앞에 두고 각칙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각칙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본인들이 매매는 한 번씩 다 해봤죠. 나중에 계약법 가면 또 그런 이야기 할 건데. 증여도 해봤고, 도급도 해봤고, 위임, 임치 뭐 다 해봤죠. 안 해봤다고요? 몰라서 안 해본 줄 알겠지.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걸 봐도 어려울 텐데, 그걸 보기 전에 민법 총칙편부터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채권 강론부터 뭐 보고 이래야 하는데, 근데 민법 총칙에서 보고 들어가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 법전 순서대로 책을 수술하고 또 뭐 개설서를 쓰더라도 그 편제대로 했는데, 요 근래에는 뭐 주제별로 뭐 계약, 뭐 담보권, 불법행위편 그래가지고 청구권 위주로 또 수술한 책이 있는데, 나는 그분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을 거라고 봅니다.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 그런 책을 보면은 획기적이다, 도움이 돼 라고 하는데, 아예 초심자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법을 접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내도 많이 고민했죠. 책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까? 공부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보니까 이게 최고 좋아. 2000년 동안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물론 2000년 동안 써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못 바꿀 건 아니겠지만 일 개인의 욕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망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그냥 곽윤직 교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분 책을 많은 분들이 비판했는데, 그 비판한 그 새끼들 다 어디 갔어 지금? 대체안을 내놨어. 죄송합니다. 이 말을 또 이한테 또 여기에 빠지지 말고, 판택된 체계라는 것 자체가 초심자한테는 너무 어렵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명한 교수님께서 왜 그 체계를 따랐을까? 태산이 높고 지 아무리 높아다 하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뛰다 보면 언젠가 가겠죠. 빨리 간 놈은 있어도 못 가는 놈은 없겠죠. 또 이래 이야기하니까 또 이상한 생각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못 가는 사람도 있지. 그런 예외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원론적인 것만 생각하시라고.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한 발짝 한 발짝 밟고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거죠. 민법이라는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체계대로 가면은 언젠가는 똑같아진다는 거죠. 먼저 간 사람이 있어도 태산에 지구에 발을 떼지 않는 한 최대한 높이는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걸 이불로 쉽게 가리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려운 건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줘.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의 출발점은 어렵다는 걸 아는 게 출발점입니다. 모르는 게 출발점이 아니고, 처음에 잔소리가 좀 많습니다. 나중에도 잔소리가 많을 수도 있는데, 똑같은 책을 보고 거의 그한 놈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어떤 놈이 잔소리를 잘하냐, 민법에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관건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은 민법을 접근하게 할 수 있을까? 마인드를 민법에 맞게 할 수 있을까? 잊어버리기 전에, 제 책을 구입하신 분은 반드시 유튜브에 있는 공인중개사용 강의, 유튜브에서 순서대로 듣기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다음에 회원가입해서 거기서 순서대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걸 5일 만에 다 들으십시오. 5일 만에 다 듣고도 느끼는 바가 없으면 또 들으십시오. 느끼는 바가 있을 때까지 들으십시오. 수험 준비 안 하시고 그냥 민법을 좀 알겠다 하는 분은 그것만 들어도 됩니다. 물론 책을 구입해서 들으셔도 되고, 책을 구입 안 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책을 구입하고 안 하고 빨리 합격하고 싶으시면 공인중개사용으로 올라있는 48강, 그걸 반드시 5일 만에 들으십시오. 우스갯소리로 10년 동안 법무사 공부했다는 사람이 어느 날 중개사 시험 치고 와가지고
와, 60점 넘겼다. 그 소리 듣고 내가 저놈 좀 뭐하는 놈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공인중개사 수업을 듣고도 법무사 시험을 내보다 빨리 합격한 사람도 있는데, 물론 나는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법무사 공부 한번 해볼까, 내 개인적으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 생각하는데, 사법시험을 겪고 나서 그냥 아예 그냥 세상 등지고 살았습니다. 학원 강의하는 게 사회생활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등지고 사는 겁니다. 그거. 근데 그분이 내 수업을 듣고 민법 마인드가 트여가지고 법무사 시험을 치고 합격하고 다음 카페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배 교수님은 아시냐고. 나도 뭐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뭐 강의는 나중에 나이 들면 못할 거고 법무사는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물론 체력은 좀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라도 하니까 약간의 응어리는 좀 풀고 그래도 친구들 만나고 이래 살아갑니다. 학원 강의할 때 무슨 친구들을 만나요?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공부해보지도 않은 걸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들한테는 무지막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들이 나오면은 초심자들은 알고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모르는 채로 넘어가십시오. 나중에 다시 볼 때는 알아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옛날에 수업할 때 어떤 분이 모르는 거 알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나중에 때가 되면 알아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모르는 채로 못 넘어간대. 그래서 내가 그럼 공부를 그만두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사람에 관한 법, 물건에 관한 법, 소송에 관한 법,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 것을 인스턴트, 지오네스식, 또는 프랑스식 체계라고 이야기하는데 90% 이상이 판택된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초심자들한테 그래 무지막지하게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 지구상의 90% 이상이 판택된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90%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독일 저 위로 올라가면 로마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는 이 세계를 3번 통일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로마 시대 때는 지구를 지중해 연안 정도로 생각했겠죠. 지리상의 발견이 일어나고 한 거는 15, 6세기 와서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그 지중해 연안이 단 줄 알아서 로마가 통일했잖아요. 그러고 기독교로 통일을 하고 그 지역을 그리고 법으로 통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법은 로마법이다. 근데 인스타도 지원해서 그것도 로마법 책에서 나온 겁니다.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대제라는 사람이 법 체계를 정리한 것 중에 하나의 체계, 이게 판택된 체계인데, 그러니까 2000년부터 있었던 체계라는 거죠. 6세기니까 이제 2000년에서 500년 빠지나. 그걸 현대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 2000년 전의 사람도 이해를 해가 체계를 잡았는데, 실질적 민법의 성격, 민법은 사법이다.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여기에도 쓰려면 쓸 것들이 많습니다. 사법과 공법을 무엇을 가지고 구별할 건데 학설들은 무지 많습니다. 다 줄였습니다. 간단하게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사법, 국가기관과의 관계를 규율하면 공법, 또 수평 관계를 규율하면은 사법, 수직 관계를 규율하면은 공법이라는데 다 일장의 단점은 가지고 있고, 왜? 국가끼리는 평등 관계인데 국가끼리의 관계 국제법, 공법이겠죠. 사람과의 관계 반드시 평등하냐? 그것도 또 그렇죠. 그 다음에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일반법이다. 사안에 제한 없이 누구에게라도 무엇에라도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면 특별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시간에 공부하는 걸 갖다가 지금 보고 있죠. 마인드 잡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권리 의무의 발생 근거를 정한 법이다. 민법에 규정한 권리는 항상 보호되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러이러할 때 이런 권리가 있다 라고까지만 이야기한 거지. 이 권리는 항상 보호된다라고 쓴 거 아닙니다.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써놓은 거죠. 마인드를 잡으십시오. 뭐 당위의 법칙, 존재의 법칙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을 건데 당위성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권리 의무의 발생 근거가 되는 법을 실체법이라 하고 그 실체법상 인정되는 그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때 그 보호 실현 절차를 정한 법을 절차법이다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민법 교과서를 처음 볼 때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이다. 그게 정상입니다. 맨 처음에 민법 교과서 볼 때 꼭 벌거벗은 임금님 보는 것 같아서. 벌거벗은 임금님. 하여튼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벌거벗었던 거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고. 그럼 민법 공부를 말아야지. 느껴보고 싶으면 빵집 앞에 가서 유리창을 한번 깨보든지. 그럼 확실히 느끼겠지만 이제 공부할 기회도 잃어버리겠지. 마인드를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다들 그 정도 마인드는 돼 있을 거라고 믿지만 내가 법무사 강의하러 가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마인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덤비고 막 외우기로 하려고 민법을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민법은 행위규범인과 동시에 재판규범이다. 그래서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는가는 민법 총칙, 계약법 총론, 매매주 규정들 그게 맞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송 들어가면은 판사님도 그 조문에 맞게 했나 안 했나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겠죠. 절차법인 소송법하고 재판규범은 다른 말입니다. 민법의 법원, 민법의 존재 형식, 그걸 법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걸 보니까, 야, 내도 그거 다 안다. 한번 마인드를 살짝 느껴보는 겁니다. 그때 성문법을 근간하는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을 근간하는 불문법주의가 있는데, 우리 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 그에 따를 때, 그 법원의 법의 존재 근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법 조문에 보면은 민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해놨습니다. 민사에 관한 법률 일단 성문법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물론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이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라는 것은 관행이 거듭 반복됨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로부터 법적 확신을 받았을 때 그걸 관습법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개념 정리하십시오. 법적 확신,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거예요. 일단 관행에 불과한 거, 법적 확신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사실은 관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누차 반복됨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법이라고 믿는 정도가 되었을 때 관습법이 된다는 거죠. 그럼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여기에 그것을 번호를 붙여가지고 분설할 수도 있는데 그냥 판례를 그냥 소개해놨습니다. 과거에는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거듭된 관행으로서 그게 규범이 된다는 일반인들의 법적 확신에 이르렀을 때 관습법이 된다라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그 사회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당성은 뭔데, 합리성은 뭔데, 그런 거 고민하는 것은 법 철학이고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성립 시기 법적 확신을 얻은 때 성립한 것인데, 근데 그 법적 확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판례에서 확인을 받을 수도 있고
소송이 들어가야 뭐 판례에서 확인을 받을 건데 소송에 안 들어간 법적 확신 상태에 이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상 있을 수 있는데 내보고 그게 뭔데 물으면 난 몰라. 교수님들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교과서에 안 써놨지. 판례에서 확인돼야 그 실체가 파악될 것이고 그때 판례에서 뭐 관습법으로 인정된 것도 있고 부정된 것도 있죠. 관습법의 효력, 보충적 효력서, 민법 1조를 근거해서 민법 1조 문제를 봤죠. 민사에 관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해야 한다. 즉 성문법이 없을 때 관습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그 말이고 대등적 효력설은 뭐 효력의 지위가 똑같다는 거죠. 이걸 근거로 잡는 조문은 185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등적 효력설을 취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판례에서 확인된 관습법, 분묘기지권. 지금 여기서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분묘기지권을 고민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 이름 들어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컨대 한 20페이지까지, 다른 교과서 한 50페이지, 100페이지까지는 없다 하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볼 거, 나중에 볼 거 이름이나 한번 친해지 보자. 이런 단계. 관습법, 상법, 정지상권, 명인방법, 명의신탁, 민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어 단어도 알파벳도 모르는 애들한테 어떻게 영어를 갖다 설명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국어를 가르치는 건 아니죠. 국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국어 선생님한테 국어 공부를 하고 와야지. 동산의 양도담보, 사실혼 등 조금 더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은 전합의체 판결로서 우선 장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냥 장사법이라고 통칭하는데 어로 분묘기지권 또는 그 시효 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소멸되었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법 취지상.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점유를 개시했던 것들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쭉 내려오면은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이 장사법 시행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 관습법의 소멸 사유 및 소멸의 효과, 관행이나 법적 확신의 소멸, 뭐 법적 확신이 있어야 관습법이 되는데 그 확신이 소멸되면 소멸되겠죠. 마인드만 잡는 겁니다. 물론 내하고 볼 때는 이렇게 보고 꼼꼼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해는 들었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도해 정도는 그냥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면은 당연히 그 관습법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럼 관습법이 소멸되면은 그 틈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관습법이 그 효력을 잃게 되면 해당 소송 관련한 당해 사건 이외에 대해서 기존에 정립된 법적 안정성도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관습법 효력이 소멸되면 장래에 향해서 소멸된다고 봐야 한다. 당연히 알겠죠. 이거 소급적으로 소멸시켜버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법도 기본적으로 폐지하면 장래 폐지죠. 관습법 소멸로 인한 법의 공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리에 의해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관습법도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대법원 입장은 7페이지 보시면 참 내가 책 편집할 때 요구했던 게 본문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마라. 근데 페이지는 있어야 되니까 페이지는 그냥 아래쪽에
좀 굵게 넣어놔라. 뭐 내가 책을 읽기 위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책이 휘황찬란하고 보기 좋으면 보기만 좋지 시각이 분산되죠. 시각이 분산되면 마인드도 분산되고 머리도 분산되는 거죠. 책에만 집중해야지. 물론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은 또 뭐 우리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의 입장 이번에 말미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관습법도 당연히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는 것. 조리가 법원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님들 옛날에 책 보면 여러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여튼 필요성도 있긴 하지만 시험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니까 조리가 뭔데? 사물의 본성을 말한다. 사물의 본성은 뭔데? 나도 몰라.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걸 알고 싶으면 법 철학을 해야 되죠. 법 철학을 하다 보면 또 철학을 해야 되죠. 지금 우리는 철학을 하는 거 아닙니다. 지고지순한 진리 탐구하는 거 아닙니다. 실체법적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지 지고지순한 진리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고 싶으면 법 공부를 할 게 아니고 철학이나 신학을 공부하고 가십시오. 조리의 법원세관에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다수가 판례는 긍정한다. 법 조문에 1조에 써놨자는 거죠. 민사에 관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그래서 관습법이 효력이 상실됐을 때는 조리에 의해서 보충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판례는 법인가? 아니지. 사실상 구성력을 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판례 자체가 법은 아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판례도 법이 아닌데 무슨 학설이 법이겠어요. 근데 학설이 판례를 변경시킬 수 있고 학설이 법을 개정시킬 수도 있죠. 근데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법 공부가 좀 했죠. 네, 얼마 전에 소논문을 한 개 썼는데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점 가지고 소논문 하나 썼는데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준용 규정 하나를 개정되게 했죠. 민법 속기사의 주요 개념 넘어갑니다. 이런 거 공부할 거라는 거지. 그때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국어적 단어 공부는 민법 공부가 아니죠. 민법의 기본 원리. 이것도 뒤에 역사적인 게 숨은 게 많죠.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이야기인데 누군가 이야기했죠. 고대 노예제사제, 중세 봉건제,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 그래서 봉건제까지는 신분제 사회였고 근대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죠. 그래서 신분제 사회에서 계약제 사회로 넘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토대하에 근대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봉건제 사회는 집단주의 이런 전제정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근대에는 개인주의적 법 원리를 최고의 지도 원리로 하고 즉 사적 자치의 원리를 토대로 한다. 넓게 봤을 때 사적 자치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다음에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 중에서 99%가 계약이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 비슷한 말로 써서 그다음에 과실 책임, 자기 책임의 원칙. 중세 봉건제 사회에 어느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면 그 지역 전체를 노예화시켜버렸죠. 합당하지 못하다. 개인, 자기 책임만 져야 되는 것이지 집단 책임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거. 그래서 근대 민법도 내재적 제한이 있기는 했다.
거래 안전이나 사회질서, 뭐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제약되고 있다. 뒤에 가면 또 보게 될 거고, 근대 원리의 수정,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게 고도화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서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했다. 그래가지고 수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걔네 대립이 있는데, 무시하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소유권이 상대화되기도 한다. 헌법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공리에 적합해야 된다. 민법 210조에 보면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효력이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근대에는 소유권은 신승불가침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소유권도 제한이 따르게 되었다. 그 다음에 계약제 사유로 넘어와서 계약을 자유롭게 하도록 맡겨놓으면 될 거라고 알았는데, 그게 경제적 빈부에 따라서 항상 평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약자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과실 책임주의만 하다 보니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 무과실 책임주의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은 저 뒤에 가면은 보게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0분 단위로 하는데, 오늘은 예술이 많기는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책을 읽으면서 빨리 갈 건데, 수본, 도예 정도는 한번 눈으로라도 익혔다. 봤다는 전제하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업을 하면은 필기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원래 이게, 칠판 필기를 어떤 분이, 내가 필기한 걸 어떤 분이, 필기한 거, 그걸 워드 친 겁니다. 그래서 필기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수업을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교과서 위주로 설명하고 갈 건데, 일단 교과서를 읽으면서 횡간에 숨어 있는 내용들, 원리가 터득되고 내가 판사라도 판결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라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판례를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거는 합당한 공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인드를 잘 잡으시라는 겁니다. 제대로 가면은 민법 공부가 한 번만에 끝나는데 잘못 가면은 100년을 해도 1000년을 해도 안 돼. 똑같이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소장을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장을 쓸지도 못해. 소장을 소송법과 쓰는 거 아니죠. 민법 실력으로 쓰는 겁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도 민법 실력으로 하는 거고. 예. 오늘은 반성합니다. 예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가능하면 읽고 간단히 설명하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